자, 47페이지 상황론조 접근법 보겠어요. 상황론조 접근법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느냐? 이게 이제 유니버설 시어리는 뭐냐면 굉장히 좀 뭔가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이론을 유니버설 시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스 그냥 뭐 우주에 다 들어맞는 어떤 뭐 우주의 원리, 보편적 원리 같은 거죠. 보편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이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유니버설리스틱 뭐 이렇게 어프로치라고 하면 유니버설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게 경영학에서는 이제 그런 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없고 이게 이제 나온 게 컨틴전시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어프로치. 네. 그러니까 뭐든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저 예전에 우리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양인하고 은민이 있는데 각각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해서 양인은 그 저 여름에 보양식은 음인한테 잘 맞대. 양기가 있는 음식이어서 음인한테 잘 맞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약은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약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병원에 가면 뭐 그 사람이 현재 있는 그 병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혹은 뭐 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을 다 달리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컨틴전시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뭐냐면 야 이런 경영 이론이 이런 게 있다면 좋아. 왜냐하면 진짜 뭐 정답이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솔루션이 한 개만 존재하지만 저기는 그냥 상황이 막 무수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솔루션 한 개지만 여기는 진짜 막 솔루션이 무한대라는 거지. 무한대 어떻게 쓰냐? 거의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한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병 치료하는데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방식이 적절한 사람에게 그 썼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이 이제 70년대부터 이게 컨틴전시 어프로치가 나오면서 이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상황을 좀 이렇게 줄여놨어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상황론적인 접근법 배우는 게 어디에 쓰냐면 조직 이론. 조직 이론에 보면 이게 상황론적인 접근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조직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이런 거죠. 뭐 그 회사의 전략이라든가 뒤에서 다시 배워요. 전략이라든가 그 회사의 규모, 그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이라든가 그 회사가 처한 환경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이거에 적절한 뭔가 조직 구조를 설계를 하면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게 fit이 높아요. fit이 적합성 궁합이야. 이 두 가지가 이제 궁합이 제일 잘 이게 궁합이 잘 맞을수록 성과가 높아져요. 이게 이제 상황론적 관점이에요. 이게 상황론적 관점에서는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제일 좋은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게 성과를 높이는 길이야. 이런 거는 이제 저기 유니버설리스틱한 관점이고 이 관점은 가장 좋은 조직 구조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걸 맞추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성과를 높이는 길이다라는 게 컨틴전시 어프로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준비하신 어떤 시험에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합격자 발표는 합격 수기 쓰잖아. 그래서 합격 수기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뭐야? 그 저쪽이지. 그 이제 그 사람 공부 방법이 제일 좋은 거니까 나는 그거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겪게 돼서 또 1년 해보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라든가 뭐 약간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에 맞는 공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합격 수기 보는 거는 저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를 참고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좀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이런 거는 이제 이거 컨틴전시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야. 무슨 교과서 같은 경영 방법이 있냐?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익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이제 그때그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기업 경영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다 컨틴전스 어프로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의학이 저 유니버설리스트한 관점이라고 하면 뭐 의대 없겠죠. 이거 한 알만 먹어봐 다 나 이렇게 해서 만병통치약 같은 게 나왔겠죠. 이제 그런 거는 저쪽이야. 저쪽 끝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환원조 관점입니다. 언제 나왔어요? 70년대 나왔다는 거죠. 70년대. 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자원 기반 관점 보겠어요. 90년대 나온 자원 기반 관점을 리소스 베이스 뷰라고 하는데 한번 지우고 볼게요. 누텔라라고 아십니까? 누텔라? 뭔 얘기 하려고 그래 나? 누텔라 빵을 누텔라 이렇게 발라 먹으면 맛있잖아. 그렇죠? 누텔라 좋잖아. 그러면 삼겹살은 누텔라에 찍어 먹으면 삼겹살 누텔라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장례식장 가면 주는 그 편육 있잖아요. 이게 누른 거. 그건 어디다 찍어 먹어요? 누텔라. 어때? 이게 누텔라만 찍어 먹으면 이게 약간 유니버설리스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음식이 이게 다 이 궁합이 있어 다른 거. 예. 돼지고기는 어디다 찍어야 돼요? 그죠? 뭐 새우젓 이런 게 좋고 빵은 누텔라 아니면 딸기잼. 그 다음에 또 저기 고추 이런 거는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데 찍어. 그거 다 필요 없고 누텔라 하면 돼.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상환원조 관점이란 거죠. 리소스 베이스드 뷰. 요건 이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점. 기업에 대한 자원 기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거는 뭐 많지만 이 관점에서는 기업은 자원의 집합체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기업 내에 있는 자원을 다 더하면 됩니다. 자원의 개수 종류가 이제 뭐 i가 1부터 n까지 있고 자원이 이제 여기다 이제 뭐 하면 i 이렇게 되면 자원을 다 더한 게 기업은 뭐 자원의 집합체라는 거죠. 자원의 집합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리소스 베이스 뷰예요. 그 이제 리소스 베이스 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좋은 기업은 뭐예요? 좋은 기업은 자원이 다 양질인 거야. 양질의 자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안 좋은 회사가 있고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하면 안 좋은 회사는 성과가 낮은 회사가 여기 성과가 높은 회사. 성과 높은 회사는 왜 그러냐? 자원이 좋아. 인적 자원도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원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특허 이런 거 없지만 여기는 특허 같은 거 지적 자원도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해서 어떤 기업의 성과 혹은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서 찾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로 따르면 좋은 기업, 성과가 어쨌든 좋은 기업은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양질의 자원 집합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소스 베이스드 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경쟁력은 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보유한 자원에서 오는 거네 이런 거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을 어디서 찾아요? 기업 내부에서 찾는 거야. 내부에서. 그래서 이게 90년대 나왔어요. 90년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관점을 이제 리소스 베이스 뷰라고 합니다.
이게 90년대 그러면 이제 80년대 어땠냐면 80년대 기업 경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수업 한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 1편의 6장에 가면 마이클 포터 3종 세트 배워요. 거기 뭐 파이포스 모형 이런 거 배우는데 80년대는 이제 약간 파이포스 모형을 위주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뭐 안 배우신 분들은 뭐 지금 몰라도 되지만 파이포스 모형이 뭐냐, 산업의 매력도를 분석하는 모형인데 산업을 분석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요즘에 중고차 시장 이 돈 되는데, 중고차가 돈이 된대요. 왜냐? 중고차를 한번 팔았다가 그 사람한테 또 사요. 또 좀 자기 파는 가격보다 싸게 사요.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 또 붙여가 또 파는 거야. 자동차 제조사에서 한번 팔고 나면 그걸 땡이지만 이거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한 5번 정도 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제조사보다 이익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뭐 대기업들이 중고차 이런 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중고차 시장도 굉장히 크고 막 그렇죠. 예. 물론 뭐 그것도 뭐 돈은 완전 많이 된다고 그렇지는 않대. 어쨌든 중고차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이제 이게 여기 돈이 돼, 이게 좀 매력적, 이렇게 되면 거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돈 되는 산업을 분석을 하고 그 산업 내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계속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막 단백질 보조제를 먹고 막 등치 커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80년대 미국 기업들이 M&A를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이클 포터류의 경영학이 대세였거든. 돈을 벌려면 돈 되는 산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되는 산업에 막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좀 돈 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산업 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 애들처럼 막 몸집 풀리기를 하지 않고 자기네가 하고 있는 그 메인 그 사업에서 계속 기술 개발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몸집, 이 돈을 이용해서 막 회사 등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거인은 막 이렇게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막 몸을 이렇게 키우는데 일본 사무라이는 계속 이제 칼을 좀 더 예리하게 슉 갈면서 이걸 착 칼에 넣었다가 빨리 꺼냈다가 이제 상대방의 뱃속에 담궜다가 빼고 이런 걸 이제 연말을 계속하는 기술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국 거인하고 일본 사무라이하고 시장에서 만나서 이제 쫙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도록 카메라만 죽도록 연구한 애하고 그냥 카메라 시장이 돈 된대 이렇게 해서 카메라도 모르면서 들어온 애들하고는 기술력에서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미국 카메라 봤어요? 미제 카메라 집에 있는 사람, 미국 카메라 다 망했잖아. 일본 카메라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자동차 거의 망했다가 살아났잖아. 그렇죠? 차는 뭐 거의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는 일본 차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기업의 경쟁력은 외부에 어디 돈 되는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화랑이니까 그지 같은 우리도 능력 없는 애들도 끝에서 조금 벌어먹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내부에 갖고 있는 자원, 그게 어떤 뭐 지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훌륭한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이런 자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게 바로 이게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격하면 뭐예요? 기업의 경쟁력은 외부에서 누군가 물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요? 내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 치킨집을 차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킨집으로 성공하려면 이 관점으로 따르면 치킨집은 어때야 돼? 극단적으로 치킨집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보통 이제 유동인구 쩌는데 해야 치킨집 성공해 이렇게 하지만 아니지. 그건 이제 외부적인 팩터고, 우리가 이제 치킨집을 극단적으로 휴전선 바로 근처에다가 합니다. 그렇게 해도 치킨 맛만 맛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홀려서 막 온다는 거죠. 막 이북에서도 막 넘어서 이 집이 그 집이요 막 하면서 막 온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리소스 베이스입니다. 리소스 베이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뭐 우리는 약간 외부적인 뭐 정말 장사가 끝내게 되려면 목도 좀 좋아야 되고, 거기다 막 치킨 맛도 막 최고야. 그러면 완전 막 최고의 집이 되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내부의 치킨 맛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전국 닭강정 3대 닭강정 집이 어디야? 3대 닭강정 집 가봤습니까? 그게 설이 좀 달라서, 이제 하나는 저 속초에 있는 저 MS 닭강정,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인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천에 그 신포 시장에 있는 신포 거기에.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에 또 한 집 있어요. 거기도 좀 유명하지. 그 집 그게 세 개라는 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빼고 군산에 뭐가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넣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저 군산은 안 가봤는데 나머지 세 개는 다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MS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게 대기업이잖아. 예. 그래서 그 집이 괜찮은데 얼마 전에 뜨악 위생이 막 완전 더럽다고 거기가 무슨 정지 먹고 막 그랬었죠. 역시 그 더러운 집이 좀 맛이 있나? 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MS 닭강정 한번 생각해봐. 거기 속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 먹어. 왜요? 그게 정말 그 서울에 있는 웬만한 닭강정 제가 직접 가봤어. 전화해서 주문하려고 하니까 너무 전화 안 받아서 빡쳐서 갔어요. 여기서 서울에서 5시에 차로 출발하니까 그 2시간이면 가더라고. 예, 그래서 2시간 가서 7시에 도착하니까 거기가 이제 약간 가게 문 닫으려고 하는데 닭강정을 엄청 만들어서요. 그 박스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다 뚜껑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채로 포장하면 어떻게 돼? 누구니까 해놓고 저기 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더라고. 거기 박스를 이제 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5박스 사왔어요. 5박스. 5박스 사가지고 트렁크에 넣었는데 와 차 뒤 트렁크 넣었는데도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그래서 막 내 차에 지금 아직도 막 쩔어 있어요. 냄새가. 그 이제 그거 사가지고 뭐 그 저기 속초에서 뭐 회도 먹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이제 천천히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맛있기만 하면 진짜 휴전선 근처도 나는 이제 갈 용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리소스 베이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내부의 경쟁력, 자기가 얼마나 예를 들면 뭐 돈가스 집이라고 하면 정말 막 탁 먹으면 사람들이 막 영혼을 울리는 맛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리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집은 그건 정말 뭐야? 정말 맛 때문에 손님이 거기까지 간 거지 거기 사람들이 미쳤다고 거기를 갑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리소스 베이스 뷰인 거야. 그래서 9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사실 뭐 학원가에도 선생님들 뭐 여러 번 많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와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뭐 재미도 있으면서 뭐 그 다음에 내용도 이해도 잘 되고 그러고 시험도 봤는데 시험도 잘 보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그렇게 되려면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경쟁력 이런 것들은 뭐에 나와요? 뭐 이렇게 선생이 갖고 있는 내공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뭐 갑자기 제가 뭐 여기서 막 무슨 이상한 뭐 코스프레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다든가. 근데 뭐 그렇게 코스프레 하는데도 강의는 좀 이상해. 그러면 뭐 병신이에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 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부에 있는. 예. 그래서 이게 기업도 잘 나가려면 소위 말해서 뭐야?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개인도 잘 나가려면 뭐야? 이게 남들이 한 거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정보 사회에 굉장히 잘 맞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 기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되는 자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핵심 역량. 이 코어 컴피던스라고 합니다. 코어 컴피던스. 남들은 안 갖고 있고 우리만 갖고 있는 이런 필살기 같은 거. 필살기 아시죠? 무협지 보면 반드시 죽이는 기술 이런 거지. 상대를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필살기 그런 걸 코어 컴피던스라고 하는데 혼다라는 회사. 혼다는 원래 오토바이 회사였어요. 오토바이 하다가 지금은 자동차도 하고요. 뭐 여전히 오토바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상업용 제트기도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요. 뭐 로봇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이 기업의 핵심 역량 뭐냐면 엔진 제조 기술이에요. 엔진. 오토바이를 하면서 쌓은 그 엔진. 혼다 엔진이 좋대요. 혼다 엔진이 이게 엔진은 진동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엔진 이렇게 아래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피스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회전 운동을 바꾸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진동이 많으면 기계적으로 뭔가 고장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혼다 엔진이 회전 질감 이런 게 굉장히 매끄럽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시작해서 자동차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고 엔진을 잘 만드니까 엔진 들어가는 무슨 뭐 잔디깎기 엔진 이런 것도 혼다 거에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저 포장마차 같은 데 쓰는 발전기 있어요. 조그만 저 전기 끌어올 수 없는 데 쓰는 거기도 보면 혼다 엔진 들어간 게 비싸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그 선박에 모터보트 엔진 이런 것도 혼다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전부 다 혼다가 엔진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런 엔진 들어가는 쪽은 이제 진출을 하면 굉장히 잘해낸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저 제트기도 했어요 요즘에. 그 다음에 캐논이라는 회사 있잖아.
그 회사는 원래는 현미경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현미경 만드니까 요게 렌즈 만들고 초점 만드는 광학 기술이 있으니까 그 광학 기술에다가 그 작게 만드는 뭐 이런 정밀 기계 기술에다가 전자 기술 이걸 엮어서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세계 최초 일반 용지 복사기를 만들었어요. 복사기. 원래 복사기는 저 미국 회사 제록스라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완전 밀어내고 복사기, 여러분 저 복사기 큰 거 있는데 가보세요. 전부 다 캐논 복사기예요. 그러니까 캐논이 그게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캐논이 그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묶어서 세계 최초 일반 용지 복사기 만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그 뭐지? 디카 이런 데에서도 디카 두 종류 있잖아. 캐논과 캐논이 아닌 거. 뭐 그렇게 광고하잖아, 걔네가. 근데 캐논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막 전문가들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사진 찍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논이 동영상은 또 소니를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 카메라. 소니 저 방송용 카메라 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소니예요. 그래서 소니가 또 그런 동영상 쪽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보통 저기 저 카메라 살 때요.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카메라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소니를 좀 많이 사더라고. 소니가 좀 동영상 이런 쪽은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캐논은 일단 저 비싸요. 캐논 비싸고 더 비싼 카메라는 그 뭐지? 독일 카메라를 비싼 거. 라이카는 그거는 비쌉니다. 라이카를 들면 그거는 비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웬만한 거 한 500만 하던데. 그 라이카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진이 좋으냐? 그건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핵심 역량이야. 그래서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 역량이 되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VRIN. 핵심 역량은 이제 조건이 VRIN 해야 됩니다. VRIN. 첫 번째 뭐냐면 그 기술은 일단 valuable 해야 됩니다. valuable.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그게 이제 가치 창출을 해야 돼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뭐 제품을 만들면 돈 돼야 돼. 일단 뭐 제일 기본이죠. 돈 돼야 되죠. 가치 창출을 해야 되고 value creation이라는 얘기죠. value creation.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가치만 나오면 되냐? 아니야. 이게 레어 아이템이다. 레어. 이게 이제 좀 남들은 안 갖고 있는 레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좀 진귀한 거니까 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valuable하고 레어하기만 하면 되냐? 아니야. 세 번째는 이제 inimitable. 이미테이션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되면 와,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간파당하면 그냥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테이션이 안 되는 간파가 안 당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valuable하고 rare하고 inimitable 하기만 하면 되냐? 아니야. 맨 마지막으로 이제 non-substitutable 해야 됩니다. non-substitutable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substitutable이 대체 가능한, 대체가 안 되는 이런 뜻이야. non-substitutable.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거하고 효과는 똑같이 낼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딴 걸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valuable하고 rare하고 inimitable하고 non-substitutable 네 가지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핵심 역량, 필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 좀 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렇지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게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보통 이제 좀 노동시장에서 어때요? 뭐 저 엑셀 좀 합니다. 엑셀 좀 하고 파워포인트 조금 하고요. 영어도 조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VRIN 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특정 분야에 굉장히 특출난 거 있는 사람 있잖아. 그 특출난 거 있는 사람은 그거 필요한 분야로 가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경쟁력 어디서 오느냐? 이런 핵심 역량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 역량. 근데 보세요. 그 자원 기반 관점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48페이지. 어쨌든 자원 기반 관점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보면 그 회사가 잘 나갈지 못 나갈지를 아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자원은 어때야 되는? 첫 번째 자원의 이질성. 일단 기업 간의 자원은 다르다라는 가정이 깔려야죠.
기업 간의 자원이 예를 들면 똑같은데 자원에서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자원 기반 관점은 기업 간 자원은 다 헤테로지니어티, 다르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의 비이동성. 이게 자원이 이동이 쉬우면 어때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자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난 자원이 저쪽으로 싹 이동해서 똑같아지면 경쟁력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어렵다는 걸 가정한다는 거죠. 기업 간 자원은 다르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 나는 자원이 쉽게 저쪽으로 옮겨가진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이제 이 좋은 자원을 가진 기업은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가정이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핵심 역량의 중요한 건 VRIN이라는 거죠. VRIN, Valuable, Rare, Inimitable, Non-Substitutable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막 정말 우리가 핵심 역량도 없는 이런 쪽으로 막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에 뭐 이렇게 연구 개발을 R&D를 하던가 아니면 연구 인력 같은 거를 양성을 하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물론 뭐 무조건 기술력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뭐 판매를 잘하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판매가 핵심 역량이라서 진짜 뭐 어떤 제품을 갖고 와도 우리 저 세일즈 포스들이 완전 잘 팔 수 있어. 이런 게 또 핵심 역량이고 핵심 역량 무조건 기술력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 웅진 코웨이 정수기 보시면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뭐 기술력으로 막 쩝니까? 정수기 뜯어보면 다 멍청이지. 수도관 연결해서 필터 하나 있고 물 나오는 거 있고 뭐 시원하게 하는 거 뜨끈하게 하는 거 이거 두 개 이건 누구나 다 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야? 뭔가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포장하고 가가호호 유니폼 입은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뭔가 관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잖아. 웅진의 핵심 역량이 이 방문 판매 노하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줌마들 관리를 잘하고 그 아줌마들 통해서 아이고 사모님 집에 어떻게 연수기가 없으시네. 그 녹물 나오는데 좀 다시셔야 되지. 샤워할 때 녹물 나오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또 달고 또 거기는 무조건 필터가 있어요. 무조건 필터를 갈아주러 아줌마 가서 또 돈을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팔지 않고 보통 뭐예요? 그 뭐지? 렌탈? 뭐 이거 렌탈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웅진 코웨이가 한때에 전국에 정수기를 300만 대를 해놨다 그랬나? 한 대당 월에 한 3만 원 받거든. 월에 3만 원 받 300만 대면은 한 달에 돈 얼마 들어와? 300만 대 곱하기 3만 원 하면 얼마요? 9. 9 앞에 9야. 3만 원 동그라미 4개에다가 300만 동그라미 6개야. 뭐 6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달에 이제 현금으로 900억 들어와. 900억.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얼마 갔어요? 주가가 100만 원 갔다고 그랬나? 웅진 코웨이가 지금은 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게 렌탈 비즈니스가 괜찮습니다. 렌탈 비즈니스가 현금이 매달 이게 꾸준히 그것도 이제 현금 안 줄까 봐 어떻게 해요? 항상 자동이체로 걸거나 아니면 이제 카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옵니다. 꾸준히. 괜찮죠? 어떤 아파트는 저기 한번 지어서 확 분양해서 파는 데가 있지만 부영 아파트라고 다 임대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돈이 수십 년간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영이 떼부자잖아. 저 삼성그룹 저 본관 있잖아. 본관. 삼성 여기 본관 있어. 그거 그거 산 데가 부영이야. 그 회장님은 들어가셨죠. 지금 현재 들어가셔서 그거 저 다른 옷 입고 계시죠. 네네. 자. 그게 어쨌든 자원 기반 관점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원 기반 여러분이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경영자라고 하면 뭘 중요시해야 돼요? 이게 뭐 돈 되는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밸런스 맞춰야 될 게 뭐예요? 내부에 우리가 이제 그 산업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 잘할 수 있으면 가도 돼요. 그렇지만 못한다고 하면 거기는 들어가면 그건 분명히 날려먹게 되거든. 그렇죠? 저기 펩시콜라가 콜라를 더 팔아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콜라를 더 팔아먹으려면 뭐 하면 좋아요? 그래서 KFC 인수했지. KFC 인수해서 KFC에다가 이제 펩시콜라를 넣고 사람들이 죽도록 먹게. 맥이 짱이지만 콜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콜라를 팔려고 쫙 했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어때요? 치킨에 콜라는 너무 궁합 잘 맞지 않냐? 그죠? 근데 했다가 완전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펩시콜라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본사 사람은 펩시콜라가 굉장히 이게 약간 점잔 빼는 문화입니다. 이게 정장 있고 약간 이런 건데 KFC는 어때요? KFC는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그 10대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게 해주는 회사잖아. 좀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하니까 막 신메뉴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펩시콜라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지. 이게 해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그럴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굉장히 큰 손해 보고 그냥 다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자기네가 거기에 들어갈 때 이게 뭐 사업적으로 궁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저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 못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를 들면 뭐 여기 시내 엄청 잘 나가는 뭐 삼계탕 집을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사람들이 다 뭐 맛이 달라졌네, 썩은 맛이야 이렇게 돼서 그냥 소문 나가지고 야 그 집 망했대 이거 바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케이. 요즘에 백종원 이거 보면 알잖아. 백종원 어우 장사 노하우 비즈니스적인 감각에다가 이제 음식에 대한 지식에다가 뭐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이게 뭐예요? 백종원 이제 가게가 작은데 메뉴를 저렇게 하시면 한 시간당 몇 개나 팔 수 있냐 계산하니까 바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가게는 뭐 해줘요? 이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손님 와서 주문하면 막 5분에 하나씩 만들어서 팔아야지 메뉴 하나 30분 하면 8시간 동안 몇 개 판다는 16개밖에 못 파는 게 16개 만 원짜리 16개 팔면 얼마야? 18만 원. 하루에 18만 원 벌면 망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빨리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솔루션 해주는 거 보면 와 역시 장사의 신이라는 거를 나이를 정말 거저먹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노하우인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장사하는 건 대부분 잘 되잖아. 잘 되잖아. 이게 메뉴 개발도 잘하고 뭐 장사하는 그런 것도 잘 알고 뭐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또 그 체인점한테 굉장히 무리하게 안 받는다고 하대. 돈을 정액을 받는데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냥 월에 얼마 이렇게 받지 매출에 비례해서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매출에 비례해서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매출을 자꾸 속이려고 한대. 그러니까 그냥 정액을 받는 거야.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근데 그걸 이제 무리 안 되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만큼 내고 자기도 이제 열심히 해서 더 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 프랜차이즈가 뭐 사람들이 굳이 이거 내가 곰은 제주는 곰이 넘고 먹는 건 딴 놈이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는 뭐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욕 안 먹잖아. 제가 작년에 우리 엄마가 김치를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우리 집 냉장고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쓰던 거에서 2개가 있는데도 거기에 김치가 다 안 들어가서 김치 냉장고를 사러 갔더니 옛날에는 김치 냉장고 다 뭐예요? 김치가 짱이었는데 갔더니 LG가 짱 먹었어. 그래서 LG가 뭐 다 짱이래 요즘에 제일 많이 팔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LG가 왜 짱이에요 했더니 백종원이 광고해가지고요. 그래서 백종원이 광고에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 김치가 요즘에 좀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뭐 대우동 아니고 대유전자 대유 김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만도 위니아에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딴 회사로 넘어갔대. 그러면서 조금 약간 맛이 갔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백종원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LG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백종원 믿고 LG 거를 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게 우리 집 애들이 김치 냉장고 전기를 빼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김치 냉장고도 김치가 맛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김치 냉장고 전기가 빼져 있는지도 모르고 한 3, 4일을 그냥 놔뒀어.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잘 익었어요. 김치 그 동안에 잘 익었어. 그래서 다시 꼽아가지고 그래서 괜찮더라. 그 백종원 역시 좋더라. 네. 자, 그래서 5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요 여기 50페이지 보시면 핵심 역량이 있으면 뭐 광학기술, 정밀기계기술, 전자기술 뭐 이런 걸 섞어서 핵심 제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핵심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부에다가 이게 캐논이 뭐예요? 뭐 디카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프린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프린터기는 뭐 우리 집에도 캐논 거 그거 있어요. 아이폰 사진 찍으면 이제 그걸 빼기가 뭐한데 이게 집에서 이렇게 뭐 사진 빼는 거 셀피인가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거 뺐으면 왜냐면 우리 애들이 뭐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뭐 찍으면 이제 빼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좀 비싸요. 필름이 열나 비싼 그래서 그게 꽤 그것도 돈이 벌리는 것 같아. 뭐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저 위에 있는 사업부에서 만드는 제품이 12개나 있는데 그 12개가 뭐냐면 그 열매야.
그럼 이제 열매가 열나 맛있으려면 뭐야? 밑에 이게 핵심 영양은 뭐야? 이 뿌리야. 나무에 뿌리가 아주 튼실하고 이래야 자리를 잘 잡고 해서 이제 양분을 쭉쭉 빨아당겨서 올려줘야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뿌리가 그지 같아 해보세요. 그럼 열매가 저렇게 실하게 열리지도 않고, 예, 나무가 이제 지탱도 못하고 하니까 열매도 많이 열리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어떤 기업의 근간 뿌리에 해당되는 게 그게 뭐다? 핵심 영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등치 키우는 경영을 해보고 일본 기업들한테 연락 발표 보니까 아이고 이게 핵심 영양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부터는 지금까지의 경영학의 메인스트림이 이게 리소스 베이스드 뷰예요. 리소스 베이스드 뷰. 여러분도 연봉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뭐 이런 거 해야지. 뭐 VR, IN한 인재가 되면 연봉을 많이 받죠. 저는 뭐 엑셀 조금, 파워포인트 조금, 영어 조금, 그러면 이제 연봉도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신 경영 이론 볼까요? 51페이지 한번 상단을 한번 보고 갈까요? 경영 이론의 공전인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20세기 초에 나온 고전주 접근법 있죠. 20세기 초에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나온 고전주 접근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적어봐요. 끝에다가 효율성이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주죠. 효율성이 중요해. 여러분 아직도 저 토요타 자동차 공장에 가면 이 밑에 댄스 교습소처럼 스텝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게 뭐예요? 아, 이 부품을 낄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스텝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다음에 인간관계론, 30년대 나온 인간관계론과 그 뒤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행동과학. 여러분 저 다음 중 경영학 이론과 뭐 그거의 어떤 뭐 핵심 아이디어가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해서 행동과학 뒤에다가 비공식 조직의 존재를 처음 밝힌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틀린 거야.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뭐예요? 그건 인간관계론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행동과학은 인간을 연구한다는 거는 맞아요. 인간관계론,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건 맞지만 행동과학은 굉장히 좀 체계적인 거고 인간관계론은 좀 약간 체계가 없기 때문에 행동과학한테 이제 밀려서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론, 행동과학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좀 인간의 어떤 심리적 혹은 감정적 혹은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인간 내부의 어떤 종업원의 어떤 심리와 그 다음에 감정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약간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계량적 접근법은 그건 제 책에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계량적 접근법은 이건 이제 저 3편에 나온 것들인데 그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뭐 선형계획법 이런 것들이 계량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접근법은 뭐예요? 이게 기업 경영은 뭐예요? 어떤 기업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아우르는 굉장히 종합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스템 관점이 나오면서 기업은 뭐로 인식되게 됐어요? 오픈 시스템으로. 오픈 시스템이 뭐예요? 환경과 교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업은 뭐예요? 외부 환경을 살펴야 되는 거지. 네. 외부 환경은 뭐 우리한테 우리의 시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구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는 또 뭐야? 우리의 경쟁자도 있는 곳이에요. 외부 환경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외부 환경을 살펴야 되죠. 그 다음에 상황을 접근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그 상황에 제일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비추어서 적절한 걸 찾아야지. 이런 게 상황을 접근법이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나온 자원기반 가지고 우리에게 핵심 역량을 가져야 돼. 기업의 경쟁력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게 리소스 베이스드 뷰입니다. 리소스 베이스드 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여기 보면 뭐 보통 단어를 무슨 뭐 고전적 이론, 고전 이론 이렇게 하고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접근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약간 저 경영학 이론의 발전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돼요. 장님이 만약에 이제 나무를 만지고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졌으면 이게 코끼리가 나무처럼 생겼겠구나 이렇게 할 거야. 또 뱀을 만진 다음에 코끼리 코를 만지면 코끼리 뱀처럼 생겼네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장님이 굉장히 여러 부위를 만져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얼추 이제 코끼리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이 아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실체가 벗겨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경영학의 이제 이론이라기보다 접근법.
이런 식의 접근법, 뭐 저런 식의 접근법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어프로치란 말을 쓰는 거야. 어디 갔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영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혹은 경영 이론을 뭐 어떻게 현실에 접목함에 있어서 뭐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경영 이론의 공정이죠. 그래서 다 그림 보시면 뭐 어떤 이론이 나와서 그 다음 이론 나오면서 걔는 사라지고 그게 그 다리를 메꾸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름대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고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니까 여기 있는 뭐 지금 화살표가 6개지만 나중에 공부한 사람은 화살표가 1개 더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이게 2000년대 나온 겁니다 하면서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빨리 합격합시다. 최신 경영 이론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